고기 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촌 것들은 어쩔 수 없어. 핸드백을 코앞에 갖다 댄 채 그렇게 내뱉던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15년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300명분 밥을 짓고 그 돈으로 시어머니 오피스텔까지 얻어준 며느리한테 하던 말이었지요. 그때는 그저 삼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삼킨 것들이 어떻게 골마 터졌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누가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반이면 세상은 아직 깜깜합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건 15년 하다 보면 몸이 먼저 아는 겁니다. 저는 그 시간에 공장단지 한바식당 셔터를 올렸습니다. 철컹 하고 셔터 올라가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그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지요. 대형 밥솥이 3개였습니다. 한 솥에 100명분씩, 그날 인부들 300명 아침을 지어야 했으니까요. 쌀 씻은 물이 손목을 타고 흘러 팔꿈치까지 졌는데 겨울엔 그 물이 얼음장 같아서 손가락 마디가 다 부었습니다. 여름엔 또 어떻습니까? 밥솥 3개에서 김이 한꺼번에 올라오면 좁은 주방이 그대로 한증막이 됐습니다. 앞치마 안쪽으로 땀이 줄줄 흘러 속옷까지 다 젖는데 그래도 손은 멈추질 못했습니다. 4시 반까지 국을 끓여야 했고 5시엔 반찬 3가지를 다 볶아놔야 인부들 첫 배식을 맞출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침 배식 끝내고 점심까지 300명분을 2번 더 지어 배식하고 나면 오후엔 몸이 그냥 파김치가 됩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서 앞치마 벗을 힘도 없이 텅 빈 홀 테이블을 행주로 닦고 있었습니다. 그 등 뒤로 택시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기름 낀 시멘트 바닥을 울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았습니다. 매달 이맘때 꼭 이 시간에 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윤부용이었습니다. 그날도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손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66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얼굴엔 피부과에서 관리받은 티가 반질반질 났지요. 시어머니는 식당 문턱을 넘자마자 손으로 코부터 막았습니다. 에휴, 여긴 올 때마다 냄새가 사람을 잡네. 고기 누린내가 아주 코를 찔러. 이런 데서 하루 종일 굴러다니니 촌티가 안 빠지지.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현금 봉투였습니다. 매달 300만 원. 시어머니 생활비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것도 여기 있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이 먼저 나왔습니다. 낚아채듯 봉투를 받아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 지폐를 셌습니다. 제 눈앞에서 손끝에 침을 발라가며 한 장 한 장 다 세고 나서야 핸드백 안쪽 지퍼를 열어 봉투를 쑤셔 넣더군요. 그러곤 하는 말이 제 안부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너희 친정엄마 그 반말이다. 1000평짜리 그거. 요새 값이 얼마나 올랐다니? 저는 행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 반 얘기는 왜 꺼내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러지. 도로 뚫린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그런 밭은값 올랐을 때 팔아야 돈이 되는 거야. 늙은이가 혼자 움켜쥐고 있어봐야 뭐하겠어. 딸 시집 보냈으면 사위 집안도 좀 생각해야지. 그러곤 대답도 듣지 않고 쌩하니 돌아섰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멀어지고 택시 문 닫히는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저는 텅 빈 홀에 서서 조금 전까지 300만 원이 들어있던 제 앞치마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오피스텔이 어떤 오피스텔이었는지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사는 그 고급 오피스텔은 제 이름으로 산 겁니다. 남편과 제가 사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두 채 다 제가 15년간 그 한바 식당에서 새벽마다 밥을 지어 번 돈으로 제 명의로 사들인 재산이었습니다. 내가 따로 나가 살면 내 고생도 좀 덜지 않겠니? 며느리 편하라고 하는 말이야. 몇 년 전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어찌나 고맙게 들었던지요. 시집살이 안 시켜주려나 보다 하고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얻어 살림까지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 살면서도 시어머니는 매달 이렇게 식당까지 찾아와 현금 300만 원을 꼬박꼬박 뜯어가셨습니다. 계좌 이체는 싫다고 하셨어요. 꼭 현금이어야 한다고. 손에 쥐는 맛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저는 왜 그걸 다 감당했을까요? 지금 돌아보면 참 미련했지만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홀어머니가 밥 갈아 저를 키웠어요.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봤는지 저는 첫날부터 알았습니다. 근본도 없는 애라서 촌에서 굴러온 총것이라 하는 말들을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웃는 낯으로 흘리셨거든요. 그 뒤로 저는 늘 뭔가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근본 없는 총것이 아니라는 걸, 이 집안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서 더 벌었고 더 갖다 바쳤습니다. 오피스텔도 생활비도 다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하나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를 보내고 파김치가 된 몸으로 아파트에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박영범, 44. 그 사람은 그날도 정장을 빼입고 있었습니다. 집에서요. 편한 트레이닝복이 옷장 가득인데도 굳이 넥타이만 풀어놓은 양복 차림으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빨갛고 파란 주식 차트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군요. 이제 왔어? 눈은 화면에 둔 채였습니다. 저는 대꾸도 못하고 부은 다리를 끌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저녁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나물 몇 가지, 생선 한 토막. 밥상을 들고 가니 그제야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더군요. 숟가락을 뜨자마자 인상을 쓰더니 하는 말이 찌개가 왜 이렇게 짜? 하루 종일 밥만 한다는 사람이 집밥 하나를 이 모양으로 해? 나보고 이걸 먹으라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새벽 3시 반부터 300명 밥을 지은 손으로 차린 밥상이었는데도요.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또 그럽니다. 장모님 그 밥 말이야. 도로 편입된다는 소문이 아주 파다하던데. 값 다 올랐을 때 팔아야지. 뭘 그렇게 끌어안고 계신데? 무덤까지 가지고 가실 거야? 늙은 사람 고집도 참 피곤해.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몇 시간 전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과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거든요. 봐. 도로 편입. 값 올랐을 때 팔아라. 두 사람이 미리 짜맞춘 듯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밭은 엄마 노후 미천이야. 당신이 함부로 팔아라 말아라 할 돈 아니야.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후 미천은 무슨. 그 촌 구석에서 노후가 뭐 그렇게 대단해? 밭 하나 움켜쥐고 사람 피 말리네. 하여간 처가나 우리 어머니나 답답한 건 똑같다니까.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상을 물렸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잠이 안 와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는데 안방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며칠 전부터 이상했습니다. 어떤 전화를 받을 때면 꼭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거든요.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급하고 어딘가 사정하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달만요. 이자만이라도 어떻게 좀 제발요. 저는 물컵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자. 그 단어가 귀에 콕 박혔습니다. 무슨 이자를 저렇게 사정해가며 막는단 말인가. 번듯한 회사에 다닌다는 사람이, 매달 월급 받는다는 사람이. 하지만 그날 밤엔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물어보면 지금껏 애써 외면해 온 무언가가 와르르 쏟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물도 못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뒤척였습니다. 그 밥을 지어번 돈으로 시어머니 생활비를 대고 남편의 정장값을 대고 두 집 관리비를 대는데 정작 저는 이 집에서 무엇이었을까요? 돈 버는 기계. 그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밭가락 키운 딸이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이 악물고 일했나? 천장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각성하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몸에 밴 인내가, 복종이 저를 다시 이불 속에 눌러 앉혔으니까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그 조금만 더가 15년이었는데도 저는 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안방 문 너머의 목소리와 시어머니가 캐묻던 친정밭이, 그리고 매달 뜯어가던 300만 원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의 그림으로 맞물려 가고 있었는지를요. 며칠 뒤 제 친정어머니가 참깨 자루를 이고 이 아파트 현관을 넘어서던 그날. 그날부터 이 모든 것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그때의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촌에서 가져온 건 서울 사람은 못 먹어. 이런 걸 사람 먹으라고 들고 왔니? 제 친정어머니가 이고 온 참깨 자루를 발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시어머니가 하던 말이었습니다. 평생 밭가라 그 참깨를 짜낸 어머니 앞에서요. 그날 저는 식탁 의자를 얼마나 세게 움켜쥐었던지 손톱 자국이 나무에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날조차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오전 배식만 하고 오후에 식당 문을 일찍 닫은 날이었어요. 집에 들어와 부은 다리를 겨우 뻗고 앉았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친정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오해순, 65. 두 손에 커다란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등에도 자루 하나를 짊어지신 채였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시골에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했습니다. 같은 도시라지만 어머니 사시는 시골에서 이 아파트까지는 꼬박 2시간이 넘는 길이었습니다. 엄마, 이 무거운 걸 왜 혼자 이고 왔어? 전화했으면 내가 가지. 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여. 참깨 짜놓은 거랑 고춧가루 좀 가져왔어. 우리 딸 김장할 때 쓰라고. 어머니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보따리를 받아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신발을 벗고 들어와 거실에 앉아 보따리를 푸는데 참깨 볶은 냄새가 고소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어릴 적 밭에서 나던 냄새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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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현관 도어록 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으니까요. 부양 편의를 위해서라며 언제든 아들 집에 드나들 수 있게 제가 직접 알려드린 번호였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섰습니다. 자기 집도 아닌데 노크 한 번 없이. 오피스텔에 따로 살면서도 시어머니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이 집을 불쑥불쑥 드나들었습니다. 상전이 자기 집 안방 드나들듯 말이지요. 거실 바닥에 펼쳐진 보따리를 본 시어머니 얼굴이 대번에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새 아파트 바닥에 웬 흙먼지야. 여기가 시골 마당이니? 그러곤 하이힐 씨는 발끝으로 어머니가 방금 풀어놓은 참깨 자루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2시간 넘게 이고 온 그 자루를요. 사돈, 촌에서 가져온 것들은 이렇게 냄새가 나서 아파트에선 못 먹어요. 요새 마트 가면 다 파는데 뭘 이런 걸 무겁게 이고 오셨대. 저는 식탁 의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될 만큼요. 그런데 정작 우리 어머니는 죄 지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괜한 걸 들고 왔어요. 얼른 치울게요. 죄송해요. 그러곤 허둥지둥 부엌으로 가 물티슈를 뽑아 오시더니 현관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 자루에서 떨어진 흙 부스러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65 노인이 사돈 눈치를 보며 남의 집 현관 바닥을 무릎 꿇고 닦는 그 모습을요. 어머니 등이 어찌나 굽어 보이던지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러곤 참깨 자루와 고춧가루 봉지를 집어들더니 냄새난다며 베란다 구석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밭에 나가 김 메고 걷어 짠 참깨였습니다. 그게 베란다 구석에 처박히는데 어머니는 고개도 못 들고 물티슈만 접었다 폈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그만 닦으세요. 그 자루 내려놓으세요. 근데 목구멍에서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눌러온 그 무언가가 제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어머니가 소매를 걷고 저녁상을 차리셨습니다. 사위 왔다고 없는 솜씨에 이것저것 붙이고 묻히고 시골에서 이고 온 것들로 상을 그득하게 차리셨어요. 남편은 상 앞에 앉아 젓가락으로 반찬을 깨작거리더니 밥은 뜨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휴대폰만 봤습니다. 주식 화면이 온통 파란색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신경질적으로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장모님, 잠깐요. 응? 왜 그러나 서방. 뭐 할 말 있는가? 그 반말입니다. 1000평짜리요. 도로 뚫린다는 얘기 들으셨죠? 지금이 제일 비쌀 때예요. 이럴 때 안 팔면 손해입니다. 시골 밥 붙들고 계셔봐야 세금만 나가요. 팔아서 서울 아파트에 넣는 게 100번 똑똑하죠. 장모님 고집으로 묶어둘 돈 아닙니다. 어머니 손에서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어두워지는 걸 저는 봤습니다. 저는 그때 도저히 못 참을 뻔했습니다. 그만하라고, 우리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그 순간에도 15년 묵은 복종의 관성이 저를 눌렀습니다. 여기서 소리치면 어머니 결혼 생활에 흠이 갈까봐, 사돈 앞에서 딸이 못 배운 티를 낼까봐, 어머니가 더 마음 아파할까봐. 저는 그저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정작 어머니가 먼저 웃으셨습니다. 그 억지 웃음을요. 아이고, 서방 말이 맞겠지. 늙은 내가 뭘 알겠어. 내가 생각을 좀 해볼게. 그 웃음이 저는 더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딸 시집살이에 흠갈까봐 사위와 사돈 앞에서 평생을 그렇게 고개 숙이고 사셨던 겁니다. 밭 하나 지키자고 딸 결혼 생활 망칠 수 없다는 그 마음 하나로요. 시어머니가 그런 어머니를 흘긋 보더니 한마디 얹었습니다. 사돈은 참 답답하시네. 자식 생각부터 해야지. 밭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붙들고 있어요? 늙으면 자식 좋을 대로 해주고
편히 얻어먹고 사는 게 상책이에요. 그러곤 제가 얻어준 오피스텔로 돌아가려 일어서면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 말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금명아, 이번 달 생활비 말인데 이번엔 좀 넉넉히 넣어라. 피부가 관리받을 게 있어. 며느리가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지. 넉넉히. 매달 300만 원을 뜯어가면서 그것도 모자라 넉넉히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어머니와 저는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금명아, 사돈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소리여. 밭이야 뭐 팔면 되지. 네 시집살이 편하면 엄마는 그걸로 됐다. 저는 그 말에 그릇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 밭은 엄마 거예요. 엄마 노후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워낙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시니 저도 그만 삼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자고 다음날 새벽 첫 차로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밥을 지으러 나가면서 아직 어두운 방에서 곤히 주무시는 어머니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굽은 등, 갈라진 손. 그 손으로 저를 키우셨는데 이 집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곤 무릎 꿇고 현관 바닥을 닦고 사위한테 밥 팔라는 소리를 듣고 억지 웃음을 지으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시골로 내려가신 그날 종일 식당 일을 마치고 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런데 물소리 사이로 낮게 사정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그 안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형님, 제발이요. 이번 달 이자만 좀 막아주세요. 원금은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예, 곧 큰 게 하나 들어옵니다. 처가 쪽 땅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자, 원금, 그리고 처가 쪽 땅. 가슴이 철렁하고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안방 문 너머로 들었던 그 목소리가 이번엔 더 또렷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이 사람 무슨 빚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사정해 가며 이자를 막아야 할 만큼 큰 빚이. 그리고 그 빚을 우리 친정밭으로 메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밭 시세를 캐물었는지, 남편이 왜 토씨 하나 안 틀리게 같은 소리를 했는지, 두 사람이 왜 한 목소리로 어머니한테 밭을 팔라 종용했는지, 조각들이 하나씩 제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 앞에서 물러나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하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옆방에 곤히 주무시고 계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 밭 하나 지키자고 평생 사돈 앞에 고개 숙여온 우리 어머니를요. 그 밭은 어머니가 저 키우느라 다 팔고 남은 마지막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한 조각까지 이 사람들이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 비슷한 것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밤만은 지키겠다고, 어머니 노후만은 건드리게 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 빚의 크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썩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제대로 알게 된 건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 초복날, 뚝배기에서 김이 오르던 능이백숙 앞에서 스피커폰 너머로 터져나온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근본 없는 총것들이 무슨 능이백숙이야. 촌년들한테는 방개탕도 과분해. 식당 스피커폰 너머로 그 소리가 터져나오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옆에서 닭다리를 받아든 우리 어머니가 그 소리를 다 듣고 수치심에 손을 바들바들 떨던 그 순간을요. 15년을 참아온 제 안의 무언가가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툭 끊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초복이었습니다. 그의 삼복더위는 유난했습니다. 아침부터 아스팔트가 이글이글 끓어오르고 가만히 서 있어도 등줄기로 땀이 주르륵 흐르는 그런 날이었지요. 저는 그날 모처럼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인부들도 복날이라고 일찍 쉰다길래 큰맘 먹고 하루 문을 닫은 거였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복날에 제가 쉬어본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시외로 나갔습니다. 소문난 능이백숙 집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왔다는 마당 넓고 정갈한 한옥집이었어요. 저는 그 집에 꼭 한번 어머니를 모시고 가고 싶었습니다. 평생 밭에서 백숙이라곤 마당에서 키운 닭삶아 드신 게 전부인 우리 어머니한테 좋은 능이백숙 한번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금명아, 여기 되게 좋은데 아뇨? 이런 데는 비쌀 텐데. 어머니가 자꾸 메뉴판 가격을 보시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나한테 맡겨. 딸이 사는 거야. 한참 만에 커다란 뚝배기가 상에 올랐습니다. 뚜껑을 여니 진한 국물에서 김이 확 피어 올랐습니다. 능이버섯 향이 코끝을 감쌌지요. 어머니가 그 냄새를 맡으시더니 오랜만에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아이고, 냄새 좋다. 이게 능이버섯이요? 향이 아주 진하네. 어머니가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걸 보는데 저는 가슴속에 뭉쳐있던 응어리가 그제야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무릎 꿇고 현관 바닥 닦던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는데 이렇게 웃으시는 걸 보니 마음이 좀 놓였어요. 저는 국자로 국물을 떠 어머니 앞접시에 담아드리고 커다란 닭다리 하나를 뜯어 어머니 접시에 올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엄마, 이 다리살이 제일 부드러워. 이거 드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발작하듯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손에 기름이 잔뜩 묻어 있어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손등으로 화면을 툭 눌렀습니다. 스피커폰 버튼이 눌린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식당 안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야, 양금명, 너 지금 어디야? 오늘 초복인 거 몰라? 오피스텔로 삼계탕 한 그릇 안 사오고 어딜 그렇게 쏘다녀. 주변 손님들이 힐끗힐끗 우리 쪽을 봤습니다. 저는 얼른 폰을 집어 귀에 대려고 했지만 손이 미끄러웠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친정엄마랑 밖에서 백숙 먹고 있어요. 이따 전화 드릴게요. 백숙? 무슨 백숙? 능이백숙이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확 올라갔습니다. 식당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요. 뭐? 능이백숙? 근본 없는 총것들이 무슨 능이백숙이야. 야, 이년아, 너 주제 파악 좀 해. 촌년들한테는 방개탕도 과분해. 너희 총것들이 뭘 안다고 능이백숙을 처먹어. 그 돈 있으면 시애미 삼계탕이나 사오지.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들끼리 처앉아서.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의 젓가락질이 멈추고 다들 우리 상을 쳐다봤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터져나온 그 폭언이 넓은 홀에 그대로 울려 퍼졌으니까요.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방금 제가 접시에 올려드린 닭다리를 차마 입에 넣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 시선이 부끄러워서 우리 어머니가 그 시선을 온몸으로 견디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전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더 이어졌습니다.
내가 영범이 급한 일 있어서 친정 땅 팔아오라고 그렇게 일렀는데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시애미 말을 그렇게 씹어? 그 땅 안 팔면 내 신랑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 영범이 급한 일, 친정 땅 팔아오라고. 내 신랑 인생. 그 말들이 제 귀에 하나하나 박혔습니다. 며칠 전 화장실 문 너머로 들었던 그 이자 사정하는 목소리와 지금 이 폭언이 하나로 딱 맞물렸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엄마 밭을 팔아서 그 빚을 메우려 했던 거구나. 그것도 이렇게 대놓고 며느리를 2년 전연하면서요. 저는 어머니를 다시 봤습니다. 평생 가난을 부끄러워하며 그 부끄러움을 딸한테는 물려주지 않으려고 억척스레 밭 가라저를 키운 우리 어머니. 사돈 앞에서 무릎 꿇고 현관을 닦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지금 촌년이라는 소리를 온 식당 사람들 앞에서 듣고 수치심에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15년 동안 인내를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뜨겁게 끊어진 게 아니라 아주 차갑게 끊어졌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처럼 맑아지더군요.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빌지도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늘 그래왔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엔 안 그럴게요. 그런데 그날은 입에서 그런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싸늘한 눈으로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종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딱 끊겼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폰을 상 위에 엎어놓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도 떨고 계신 그 거칠고 갈라진 손을요. 두 손으로 꽉 감쌌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금명아, 나 때문에 네가 저런 소리를 듣는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못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미안할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단하게 나왔어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요. 어머니는 여전히 백숙에 손을 못 대셨습니다. 그 좋은 능이 백숙을, 제가 그렇게 대접하고 싶었던 그 백숙을요. 저는 어머니가 이 자리에서 단 한순간도 더 그 시선을 견디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냈습니다. 백숙값보다 넉넉한 돈이었어요. 그걸 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나가요. 우리.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지 휘청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팔을 꼭 붙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식당 안 손님들이 우리를 봤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건 우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식당 문을 나서기 직전 저는 딱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이 오르던 그 뚝배기가 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손도 못 댄 능이 백숙, 어머니 접시에 올려드린 닭다리 하나. 그걸 잠깐 보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아스팔트가 이글거리고 매미가 요란하게 울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조수석에 태우고 차 문을 닫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려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우셨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어요. 저는 그 우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차분하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 매달 뜯어간 300만 원, 제 이름으로 얻어준 오피스텔, 남편이 화장실에서 사정하던 이자, 처가 땅,
그리고 방금 스피커폰으로 터져나온 빚값게 땅 팔아오라는 그 한마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날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노린 무언가가 있다는 서늘한 예감이요.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도시 반대편, 어머니가 계시는 친정 쪽으로요. 엄마, 오늘은 나랑 엄마 집으로 가요. 나 오늘 거기서 잘래.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저를 봤습니다. 괜찮겠어? 네 신랑이. 괜찮아요. 이젠 다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친정집 마당에 차를 세우고 휴대폰으로 남편 통장 거래 내역을 뒤지게 되리라는 거요. 그리고 그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제가 어떤 결심을 굳히게 되리라는 것도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올감했던 그 무언가가 그날 그 백숙집에서 이미 끊어졌다는 것. 다시는 붙지 않을 만큼 완전히요. 처가 쪽 땅이 곧 들어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친정집 마당에 차를 세우고 휴대폰을 켰을 때 저는 화장실 문 너머로 들었던 남편의 그 목소리가 무슨 뜻이었는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는 5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결혼을 끝내기로 마음을 굳혔지요. 그 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는 내내 조수석에서 숨죽여 오셨습니다. 저는 마당에 차를 세우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끄니 매미 소리만 요란했어요. 엄마, 먼저 들어가서 씻고 누워 계세요. 나 잠깐 정리할 게 있어서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시다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차 안에 혼자 남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날 백숙집에서 스피커폰으로 터져나온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범이 급한 일 있어서 친정 땅 팔아오라 했는데 급한 일? 얼마나 급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년저년하면서까지 친정 땅을 팔라 했을까요? 화장실에서 사정하던 그 이자는 대체 얼마짜리 빚의 이자였을까요? 저는 그동안 애써 외면해 왔던 겁니다. 남편이 정장을 빼입고 소파에 누워 주식 차트만 보던 것도, 안방 문을 잠그고 전화를 받던 것도, 반찬 투정을 하면서도 제 돈에 손 벌리던 것도 다 보고 있었으면서 안 보려고 했던 겁니다. 무서웠으니까요. 이제는 봐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부부 공용으로 쓰던 통장이 있었습니다. 한바식당 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서 생활비며 관리비며 다 나가던 통장이었지요. 그 통장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통장이었으니까요. 거래 내역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벌어들인 돈이 통장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이름도 모를 대부업체와 코인 거래소로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빌려 다른 곳을 막은 돌려막기의 흔적이 화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인터넷 우편함도 열어봤습니다. 남편 명의로 온 전자고지서들, 독촉장이었습니다. 몇 통이나 쌓여 있었어요. 어떤 건 최고장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신용 관련 통지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용불량 직전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켜서 그동안 빠져나간 돈을 하나하나 더해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합계가 나왔을 때 저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5억 원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진 빚이 5억 원이 넘었던 겁니다. 제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300명분 밥을 지어번 돈이
대부분 그 구덩이로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코인이라는 데다 쏟아붓고 그게 물리면 사채로 막고 그 이자를 또 제 돈으로 막고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벌어온 그 돈으로 저는 이 집안의 불을 홀로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떠받친 게 남편의 도박 빚 구덩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가 이제 제 돈으로도 다 못 메우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눈을 돌린 곳이 어디였느냐? 우리 어머니 밭이었습니다. 도로 편입으로 값이 치솟은 어머니가 평생 저 키우고 남은 마지막 한 조각. 그걸 팔게 하려고 시어머니가 매달 시세를 캐물었던 거고 남편이 토씨 하나 안 틀리게 같은 소리를 했던 거고 급기야 백숙집에서 이년저년하며 촌년 소리를 퍼부었던 겁니다. 퍼즐이 다 맞춰졌습니다. 더럽고 치밀한 퍼즐이요. 저는 그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백숙집에서 어머니가 우실 때도 안 났는데 이 순간에도 안 났어요. 분노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게 아니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주 냉정하게요. 그 밤 마당에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은 사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15년 견뎌온 거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이 배신은 견딜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새벽마다 벌어온 돈을 몰래 도박에 쏟아붓고 그 빚을 갚겠다고 이제는 장모의 마지막 노후까지 집어삼키려 한 것.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이 사람은 이미 한참 전에 넘어버린 거였어요. 저는 이 결혼을 끝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 마당에서 휴대폰 화면을 앞에 두고 아주 조용히요.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잠깐 볼 일이 있다 하고 남편과 살던 아파트로 갔습니다. 낮 시간이라 남편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거실 소파에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회사에 안 갔나 봅니다. 그날도 편한 옷 다 놔두고 정장을 빼입은 채였어요. 낮술을 했는지 얼굴이 벌갰고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나지 않게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어 제 옷가지와 귀중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둔 것을 꺼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두 채의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두 채 다 제 명의였지만 저는 이 서류를 절대 남편 손에 닿게 두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몰래 담보로 잡히거나 서류를 위조하려 들거나. 저는 등기권리증 2장을 이민 가방 안쪽 깊숙이 챙겨 넣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잠그는 소리에 남편이 깼습니다. 뭐야, 너 언제 왔어? 그 가방은 뭐야, 어디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 순간 저는 그 사람이 꼭 벌레처럼 보였습니다. 야, 사람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어디 가냐고. 너 또 처가 갔었어? 장모님한테 반 얘기는 했어? 반 얘기. 이 상황에서도 남편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밭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나가기 전 저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것들을 봤습니다. 남편 지갑에서 삐져나온 신용카드, 그리고 그 옆에 시어머니한테 쥐어줬던 가족카드, 제 한바식당 매출로 결제되던 그 카드들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서랍에서 가위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그러더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대답 대신 카드를 하나씩 집어 가위로 잘랐습니다. 남편 신용카드를 반으로, 다시 반으로. 시어머니 가족카드도 똑같이. 사각, 사각. 잘린 조각들을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야,
양금명, 너 미쳤어? 그거 내 카드잖아. 저는 그제야 남편을 보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카드? 그거 다 내 한바식당에서 나간 돈이야. 15년 동안. 그러곤 이민 가방을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뭐라 소리쳤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15년간 저를 올감했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낮에 밝은 거리를 지나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친정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일들을요. 자금줄을 끊고 재산을 지키고 이 사람들이 지금껏 저를 어떻게 착취해 왔는지 하나하나 되돌려줄 일들을, 그건 홧김에 하는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당에서 휴대폰 앞에서 이미 차갑게 가라앉은 아주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카드가 정지됐습니다. 한도 초과해요, 고객님. 백화점 계산대 앞에서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들은 게 제가 카드를 자른 바로 다음 날이었다고 합니다. 명품 스카프를 앞에 두고 계산대 앞에서 망신을 당한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자기 발밑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그 자금줄을 하나하나 끊어냈는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친정집에 짐을 푼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15년 습관대로 3시 반에 깬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밥을 지으러 갈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어둠 속에 누워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할지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홧김이 아니라 순서대로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먼저 공용 통장부터 정리했습니다. 한바식당 수입이 들어오던, 그리고 남편의 빚으로 줄줄 새어나가던 그 통장. 저는 그 통장의 잔고를 전부 제 개인 계좌로 옮겼습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 걸려있던 자동이체를 전부 해지했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 관리비, 오피스텔 관리비, 두 집의 전기 수도가스 공과금. 그동안 제 한바식당 돈으로 자동이체되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하나 클릭해서 해지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이렇게 다 해지하시면 연체될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연체돼서 곤란해질 사람은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백화점에 갔다고 합니다. 피부과 예약이 있어서 나온 김에 명품 매장에 들러 스카프를 하나 골랐다더군요. 늘 하던 대로 가족카드를 계산대에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결제가 안 됐습니다. 직원이 몇 번을 다시 긁어봐도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고객님, 이 카드가 정지됐다고 나오는데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오류인 줄 알았답니다. 다른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계산대 앞에서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서 카드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지, 한도 초과. 매장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죄송하지만 다른 결제 수단이 하고 말끝을 흐리자 시어머니는 스카프를 계산대에 내던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저는 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벨이 울리다 끊겼습니다. 저는 그 폰을 뒤집어 놓고 다음 할 일을 했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에 나갔던 남편에게도 문자가 갔던 모양입니다. 대부업체에서 온 이자 연체 경고. 그동안은 제 돈으로 꼬박꼬박 막던 이자가 자금줄이 끊기니 당장 그날부터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들으니 남편은 그 문자를 받고 회사 화장실에서 한참을 못 나왔다고 하더군요.
궁지에 몰린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남편은 제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히려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 한 겁니다. 아파트는 제 이름이었으니 원래대로라면 제 동의가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남편은 서류를 위조하려 했습니다. 제 인감이며 위임장이며를 흉내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등기권리증 2장을 회수해둔 상태였습니다. 그 마당에서 결심하던 날 아파트에서 이민 가방에 챙겨 넣은 그 서류들이요. 은행에서는 등기권리증 원본과 본인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에겐 그게 없었습니다. 위조한 서류로는 본인 확인 절차를 통과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은행 문턱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 남편이 달려간 곳이 제 한바 식당이었습니다. 돈이 급하니 아내가 하던 식당에 가서 매출이라도 빼내려 했던 거지요. 그런데 식당 앞에 가보니 셔터가 굳게 닫혀 있고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식당을 정리하는 중이었거든요. 남편은 굳게 닫힌 셔터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열릴 기미가 없는 그 셔터 앞에서요. 저는 그 시각 친정집 마당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삶은 옥수수를 뜯으면서요. 금명아, 정말 괜찮겠어? 네 신랑이 가만히 있겠냐? 어머니가 걱정스레 물으셨습니다. 저는 옥수수를 뜯다 말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나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제 명의인 아파트와 오피스텔 2채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겁니다. 남편이 몰래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신속하게요.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사모님, 이런 케이스에서 이렇게 빠르게 재산부터 지키시는 분은 드뭅니다. 저는 15년을 당했으니까요. 당한 사람만이 아는 게 있는 겁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남편 회사 1층 로비에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사채업자들이었어요. 이자가 계속 밀리니 회사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로비에서 남편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번듯한 직장인 행세를 하던 남편이 그 동료들 앞에서 사채업자들 손에 끌려 나갔습니다. 얼마 못 가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고요. 이 소식은 제가 나중에 들은 겁니다. 그때 저는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제 일을 하기에도 바빴으니까요.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시어머니가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나더니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어머니와 저는 마루에 앉아 들었습니다. 어머니 몸이 순간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15년 동안 그 하이힐 소리에 주눅 들어온 게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대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금명아,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카드는 왜 정지시키고 관리비는 왜 끊어. 당장 문 열어. 저는 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만 차가운 저녁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한참을 소리치던 시어머니 목소리가 어느 순간 톤이 바뀌었습니다. 사돈 계세요? 저기 제가 그날 좀 심했지요. 제가 성질이 급해서 사돈, 우리 좀 좋게 얘기합시다. 예, 억지 사과였습니다. 궁지에 몰리니 이제 와서 어머니한테 좋게 얘기하자는 거였어요.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앉아있던 우리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제가 알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사돈 앞에서 늘 고개 숙이고 죄인처럼 억지 웃음 짓던 그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굽었던 등을 곧게 펴셨습니다. 그러곤 마당 한구석에 놓인 고무 호스를 집어드셨습니다. 밭에 물 줄 때 쓰던 그 호스요. 엄마. 어머니는 대답 없이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었습니다. 그러곤 호스를 끌고 대문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대문 틈으로 억지 사과를 하던 시어머니가 보였을 겁니다. 어머니가 호스 끝을 대문 밖으로 겨눴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또렷하게요. 사돈. 나는 우리 딸 시집살이에 흠갈까봐 지금까지 그 모진 소리 다 참고 고개 숙였소. 근데 이젠 아니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이젠 무릎 안 꿇을 거요. 그러곤 물을 뿌렸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해서 매몰차게요. 콱. 찬물이 대문 밖으로 쏟아졌습니다. 야! 하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명품 핸드백을 든 시어머니가 그 물벼락을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정성껏 만진 머리가 흠뻑 젖고 화장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을 피하려다 그만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저앉은 그 몰골이라니요. 늘 서울 토박이라고 근본 있는 집안이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던 그 알량한 자존심이 그 물벼락 한 번에 완전히 박살나 길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어머니는 호스를 내리고 조용히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그러곤 저를 돌아보셨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그 눈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금명아, 엄마, 이제 안 꿇을란다. 저는 마루에서 내려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어깨가 조금 떨렸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15년, 아니 평생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물에 젖은 시어머니가 주저앉은 채 무어라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고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소장과 두 집에 대한 명도 소송, 준비된 대로 진행해 달라고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판사님, 저 사람은 제가 새벽마다 벌어온 돈으로 5억 원을 코인에 날렸습니다. 그 증거 여기 다 있습니다. 법정에서 제가 판사 앞에 녹취 파일과 거래 내역을 내밀던 순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던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러 달에 걸친 재판 끝에 마침내 이 결혼에 종지부를 찍던 그날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혼 소장이 남편에게 도착한 건 그 사람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집으로 도망쳐 온 날이었다고 합니다. 갈 곳이 없어 제명의 아파트로 기어들어갔는데 현관 앞에 우편물이 쌓여 있었던 거지요. 이혼 소장, 그리고 별개로 진행되는 아파트 명도 소송 예고 내용 증명. 두 통이 나란히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오피스텔에서는 시어머니가 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벼락을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여전히 얼굴에 팩을 붙이고 소파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명의자인 며느리가 보낸 명도소송 통지 서류였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나가라는. 시어머니는 그 서류를 손에 쥐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15년 공짜로 살던 그 집이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걸 그제야 실감한 거지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가장 먼저 이것부터 확인받았습니다. 남편의 도박 빚은 애초에 부부 공동 채무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5억 원은 제가 알지도 못했고 동의한 적도 없는 남편 단독의 도박과 코인 투자로 생긴 빚이었습니다. 그러니 재산분할 과정에서 제가 그 빚을 떠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그 부분을 확실히 방어해 줬어요. 채권자들이 제 재산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부당한 추심도 원천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궁지에 몰린 남편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사채업자와 짜고 제 재산에 가짜 채무를 걸려고 한 겁니다. 마치 제가 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제 재산에 강제 집행을 걸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경매로 넘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밤 친정집 마당에서 휴대폰으로 뒤졌던 그 통장 거래 내역. 그 돈이 언제, 어느 대부업체로, 어느 코인 거래소로 빠져나갔는지가 낱낱이 찍힌 기록이요. 저는 그 자료로 그 채무가 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남편 단독의 도박 빚이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가짜 채무는 무력화됐습니다. 오히려 사채업자와 짜고 서류를 꾸민 정황이 드러나 남편의 입장만 더 나빠졌지요. 그 무렵 오피스텔에서는 관리비가 몇 달째 밀려 단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가 자동이체를 끄는 뒤로 시어머니는 관리비를 낼 돈이 없었으니까요. 스스로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 며느리 돈이 끊기니 공과금 하나 못 낸 겁니다. 불 꺼진 어두운 오피스텔에서 시어머니는 제가 예전에 사다 놓고 간 즉석밥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그 화려하던 사람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악다구니를 썼다더군요. 네가 무능해서 이 꼴이 났다고, 네가 며느리 하나 못 잡아서 이렇게 됐다고요. 여러 달에 걸쳐 변론 기일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기일에 저는 법정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몰라보게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늘 빳빳하게 다려입던 정장은 온데간데였고 후줄근한 점퍼 차림에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며칠을 못 잔 사람처럼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어떻게 지냈는지 그 몰골에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미련도 분노조차도요. 그저 차갑게 가라앉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명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우리 15년을 살았잖아. 응? 제발 다시 시작하자.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정숙하라며 제지했지만 남편은 무릎을 꿇은 채 계속 빌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15년 전 제가 무릎 꿇듯 고개 숙이며 이 집안에 인정받으려 애쓰던 그 세월이 잠깐 스쳤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남편이 사채업자와 나눈 통화 녹음이 있었습니다. 아내 몰래 재산에 가짜 채무를 걸려고 짜맞추던 그 통화요. 그리고 5억 원이 넘는 돈이 코인으로 탕진된 거래 내역 전부.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가차없이 판사 앞에 내놓았습니다. 판사님, 이 사람은 제가 새벽마다 벌어온 돈을 몰래 도박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 친정 어머니의 노후 재산까지 팔게 하려고 저와 제 어머니를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채업자와 짜고 제 재산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은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판사 앞에 놓인 그 증거들 앞에서 무슨 변명을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재판부는 남편의 유책 사유를 완벽하게 인정했습니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남편의 도박 빚은 제가 떠안지 않는 것으로 제 명의 재산은 제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확정된 명도 판결에 따라 제 명의인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정해진 유예기간 뒤에 퇴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이 떨어지자 방청석에서 곡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언제 왔는지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키우기는요. 15년간 제 돈을 뜯어간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통곡이 이어지고 무릎 꿇은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늘 그들의 눈치를 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어요. 법원 로비에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재판 내내 밖에서 마음 졸이며 기다리셨던 겁니다. 제가 나오는 걸 보시더니 어머니가 얼른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 손이 조금 떨렸지만 이번엔 예전 같은 주눅든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금명아, 고생했다, 우리 딸. 엄마도요. 엄마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감쌌어요. 백숙집에서 어머니 손을 잡던 그날처럼요. 다만 그날은 어머니 손이 수치심에 떨렸다면 이날은 안도감에 따뜻했습니다. 법원 로비의 큰 창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 속에서 저와 어머니는 서로를 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15년간, 아니 어머니에겐 평생이었던 그 지옥 같은 이중부양의 사슬을 마침내 완전히 끊어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활비를 대고 남편의 허세를 감당하고 그러면서도 촌년 소리를 듣던 세월. 그 모든 게 이제 끝났습니다. 엄마,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이번엔 진짜 능이백숙 먹으러.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이번엔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래, 가자. 이번엔 아무도 우리한테 뭐라 못할 거요. 우리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밝은 대낮의 거리를 어머니와 나란히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정해진 유예기간이 지나면 저 두 사람이 정말로 길바닥에 나앉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몇 달 뒤 배고픔에 이성을 잃은 두 사람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날 그 순간만큼은 저는 오직 어머니와 함께 먹을 능이백숙 생각만 했습니다. 이번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오롯이 우리 둘만의 백숙을요. 밥 한 끼만 제발 밥 한 끼만 주세요. 제 식당 유리문을 밀치고 들어와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그렇게 오열하던 날. 15년 전 그들에게 촌년이라 멸시당하던 제가 이제는 그 두 사람이 매달리는 대형 식당의 여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떻게 길바닥에 나앉았고 어떻게 제 앞에 다시 기어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퇴거 유예 기간마저 지난 여러 달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살던 오피스텔 앞에 커다란 이삿짐 센터 트럭 한 대가 섰습니다. 그 옆에는 법원 집행관들이 서 있었어요. 강제 집행이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버티니 법의 힘으로 끌어내는 거였지요. 집행관들이 도어록을 열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버텼다고 합니다. 결국 집행관들이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철컥 하고 그 문이 열리던 순간을 저는 보지 않았지만 훤히 그려집니다. 15년간 제가 알려준 그 비밀번호로 남의 집 드나들듯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문에서 끌려 나오는 신세가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끼던 것들이 길바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명품 가방들, 진주 목걸이가 든 보석함, 실크 옷가지들, 깜나가 보이는 것들과 잡동사니가 뒤섞여 오피스텔 앞 인도에 무더기로 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집행관 손에 이끌려 나오며 악을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이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기에 남편도 집에서 강제 집행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갈 곳이 없어 제명의 아파트에 계속 기어들어가 버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명도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곳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남편의 짐을 빼냈습니다. 정장 몇 벌과 잡동사니가 트렁크 2개에 담겼습니다. 5억 원을 코인에 날린 사람에게 남은 거라곤 그 트렁크 2개가 전부였습니다. 따로 살며 각자 호사를 누리던 모자가 결국 길바닥 한가운데서 다시 만났습니다. 각자 트렁크 하나씩을 쥔 채로요. 오피스텔에서 쫓겨난 시어머니와 아파트에서 쫓겨난 아들이 갈 곳 없이 거리에 서서 서로를 마주 본 거지요. 그 재회가 어땠을지 저는 짐작만 할 뿐입니다. 평생 서울 토박이라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던 시어머니는 동네 이웃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오피스텔 앞에 짐이 널브러진 걸 보고 이웃들이 수군거렸으니까요. 저 사람 며느리한테 얹혀 살다 쫓겨났다더라. 아들이 도박으로 집안 말아먹었다더라. 그 경멸 어린 시선 앞에서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린 채 아들 등 뒤로 숨었다고 합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요. 갈 곳이 없어진 두 사람은 허름한 모텔이라도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텔 카운터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신용불량 상태라 카드가 하나도 안 됐고 지갑엔 현금이 없었으니까요. 방값을 못 내는 손님을 받아줄 곳은 없었습니다. 돈부터 내셔야죠. 카운터 직원의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떠돌았다고 합니다. 무료 급식소를 찾아다니며 끼니를 때우고 밤엔 찜질방이나 역사구석에서 새우잠을 자고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니 어디 마음 편히 있을 곳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다 못한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제 한바식당이 있던 그 공장단지였습니다. 배가 고프니 예전에 며느리가 하던 식당이 떠올랐던 겁니다. 거기 가면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그 공장단지에 가보니 예전에 그 허름한 한바식당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세련된 간판을 단 대형 한식 뷔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널찍한 주차장에 손님들 차가 가득하고 통유리 창 너머로 사람들이 북적북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활기차게 움직이는 저와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몇 달 사이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혼하며 지켜낸 제명의 재산 그리고 15년간 갈고 닦은 실력으로 저는 그 자리에 대형 한식 뷔페를 열었습니다. 한바식당 하던 시절부터 제 밥맛을 알던 공장 사람들이 단골이 되어줬고 소문이 나면서 외지 손님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밑반찬을 책임지셨어요. 시골에서 평생 손맛 따진 어머니 밑반찬이 그렇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 통유리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배고픔에 이성을 잃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식당 안이 손님들로 붐비던 점심때였습니다. 후줄근한 두 사람이 들어오자 손님들 시선이 쏠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홀 한가운데서 바닥에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금명아,
밥 한 끼만, 제발 밥 한 끼만 다오. 며칠을 굶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그 화려하던 사람이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식당 바닥에 엎드려 밥을 구걸한 겁니다. 남편도 그 옆에 엎드려 금명아, 우리가 잘못했다. 밥 좀 다오하며 매달렸습니다. 식당 안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고 천천히 주방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억척스럽게 돈을 벌어 이 사람의 새빵을 차려주고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매달 300만 원을 갖다 바치면서도 촌년이라 멸시당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현관 바닥을 닦던 우리 어머니, 백숙집에서 손을 떨던 우리 어머니, 스피커폰 너머로 터져 나오던 촌년들한테는 방개탕도 과분해라는 그 폭언. 그 모든 걸 다 털어낸 저는 이제 이 두 사람의 눈물 앞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견고한 철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을 조용히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도 직원들도 다 저를 봤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무엇을 할지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두 사람에게 무엇을 내주었는지,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조금 더 뒤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날 15년 전 그 복날의 폭언을 아주 정확하게 되돌려줄 참이었습니다. 그것도 온 식당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촌년 주제의 방개탕이면 족하다며 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 앞에 방개탕 한 그릇을 내려놓으며 제가 15년 만에 그 말을 고스란히 되돌려주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제가 어떻게 온전히 저와 어머니의 삶을 되찾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저는 주방 이모를 불렀습니다. 이모, 방개탕 하나만 내와요. 제일 싼 걸로. 이모가 잠시 저를 보더니 이내 알겠다는 듯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이모가 방개탕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그릇을 받아 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곱게가 아니라 탁 소리가 나게요. 국물이 살짝 튈 만큼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그릇을 보고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차분하게요. 식당 안이 조용해서 제 목소리가 홀 구석까지 다 들렸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 300명분 밥을 지었어요. 그 돈으로 어머니 오피스텔 얻어드리고 매달 300만 원씩 갖다 드렸지요. 어머니 새빵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 정장가까지 다요.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촌년이었어요. 고기 누린내 나는 근본 없는 촌것이요. 우리 친정엄마는 사돈 앞에서 무릎 꿇고 현관 바닥을 닦았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 방개탕 그릇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복날에 그러셨죠? 근본 없는 촌것들이 무슨 능이백숙이냐. 촌년들한테는 방개탕도 과분하다고요. 온 식당 사람들 다 듣게 스피커폰으로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방개탕. 근데 지금 두 분 처지에는 이 식은 방개탕 한 그릇도 아깝네요. 식당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떨더니 그 방개탕 그릇을 밀치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이, 네가 감히, 내가 누군데,
서울 토박이 윤 씨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내까지 총 것이 감히 나한테. 바닥에 엎드려 밥을 구걸하던 사람이 그 순간에도 서울 토박이 타령을 했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이 어디 가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도 덩달아 금명아, 너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부부였잖아 하며 뭐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잠시 보다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식당인데요. 손님들 영업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신고 좀 하려고요. 나가 달라는데도 계속 소란을 피우네요. 네, 주소가.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도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잠시 후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들이 두 사람에게 상황을 물었고 저는 담담하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나가 달라 했는데 나가지 않고 영업을 방해했다고요. 경찰이 두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또 악을 쓰며 버텼습니다. 결국 경찰들이 두 사람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양팔을 붙잡힌 채 식당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15년 전 저를 촌년이라 멸시하던 사람들이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을요. 저는 통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중으로 착취당하던 며느리도 가난을 부끄러워하던 시골 출신 딸도 아니었습니다. 새벽마다 손가락마디 부어가며 밥을 짓던 그러면서도 늘 눈치 보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힘으로 대형 식당을 일궈낸 이 식당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위풍당당함이 그날 제 안에 가득 찼습니다. 소란이 정리되고 손님들도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방금 일을 다 보셨을 텐데 어머니 얼굴엔 예전에 그 주눅든 기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명아, 잘했다. 아주 잘했어.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우리 둘은 마주보고 서서 마침 커다란 솥에서 펄펄 끓고 있던 능이백숙을 국자로 떠맛을 봤습니다. 진한 국물에서 능이버섯 향이 확 올라왔습니다. 엄마 어때요? 간 맞아요? 딱 좋다. 우리 딸 손맛이 이제 나보다 낫네. 우리는 그 기모르는 백숙 앞에서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복날 손도 못 대고 나왔던 능이백숙을 이제는 아무 눈치도 안 보고 그 누구의 폭언도 없이 마음껏 맛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 식당 주방에서요. 그 뒤로 우리 어머니는 이 식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셨습니다. 밑반찬을 책임지시면서 직원들을 지휘하셨어요. 이 나물은 이렇게 무쳐야 맛이 나지 하며 젊은 직원들에게 손맛을 가르치는 어머니 모습은 사돈 앞에서 무릎 꿇고 현관 닦던 그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당당하고 활기차고 웃음이 많았어요. 손님들이 여기 밑반찬이 진짜 맛있다고 할 때마다 어머니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 오피스텔과 남편의 허세에 쏟아붓던 그 막대한 돈을 이제는 온전히 저와 어머니를 위해 썼습니다. 식당이 잘 되니 2호점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도시 반대편에 더 큰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15년간 남 좋은 일만 시키던 제 능력이 이제는 온전히 제 것이 되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길거리로 쫓겨난 두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고요. 전에 듣기로는 사채업자들을 피해 여전히 찜질방과 일용직을 전전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나이에 식당 설거지 일을 나간다는 소문도 들리고요. 평생 남이 벌어다 준 돈으로 호사만 누리던 두 사람이 이제는
평생 겪어본 적 없는 가난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고소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어요. 그저 남의 일 같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남의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통유리로 쏟아지던 날, 저는 식당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지고 잠깐 한가한 시간이었어요.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여행사에서 받아온 팸플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팸플릿이요. 어머니와 함께 떠날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따뜻한데. 바다 보이는 대로. 어머니가 옆에 와 앉으시며 팸플릿을 함께 넘겼습니다. 나는 어디든 좋다. 우리 딸이랑 가는 거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지고 굽었지만 저를 평생 키워준 그 손을요. 이제 그 손은 더 이상 남 앞에서 물티슈로 현관 바닥을 닦지 않아도 됐습니다. 사돈 눈치를 보며 억지 웃음을 짓지 않아도 됐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새벽을 팔고 자존심을 삼키고 촌년 소리를 들으며 이 악물고 버틴 15년. 그 세월이 억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 세월이 있었기에 저는 제 힘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오롯이 제 두 손으로요. 이제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저입니다. 새벽마다 밥을 지어 대형 식당을 일궈낸 여사장이자 우리 어머니의 딸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저는 팸플릿을 한 장 넘겼습니다. 옆에서 어머니가 여기 좋다, 여기 가자 하며 손가락으로 사진 하나를 짚었습니다. 파란 바다가 펼쳐진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거기 가요, 우리.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완전히 혼자 힘으로 서 있었습니다. 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세상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고 평생을 삼키며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랬지요. 하지만 참는다고 사랑받는 것도 인정받는 것도 아니더군요. 존엄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킬 때 비로소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자신을 깎아내리고 계신다면 부디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해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